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토종 HCI 솔루션 벤더인 비즈머스와 공동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도 토종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제목을 잡았고요. 제가 한 15분 동안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뭐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1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따 저희 비즈머스의 신준호 차장님께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올리기에 적합한 플랫폼에 대해서 국산 HCI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상에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지에 대한 데모를 저희가 아코디언 베이스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저희가 데모를 이 아코디언을 비즈머스에서 준비한 HCI 장비, 그리고 또 AWS 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클라우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클라우드 인력이 부족 사태가 느끼지 않을까, 뭐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고객분들께서도 뭐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뭐 파스나 아이아스 같은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제 거의 고객들을 매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기 싫어도 고객들이 오라고 하세요. 근데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가 좀 대세를 이루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온라인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클라우드로 감에 있어서 기존 레가시에 우리가 익숙하신 분들, 특히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레가시에 익숙하신데요. 좀 아직 이제 레가시의 인프라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떤 차이가 있고, 태생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혼동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레가시하고 클라우드가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가시, 그냥 박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이 레가시는 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죠? 그리고 딜리버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오단해서 우리가 딜리버리 받는데 한 3개월, 짧으면 한 달, 그리고 많게는 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의 교류 자체가 거의 막혔다시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딜리버리 시간이 더 많이 현재 소요되고 있고,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좀 비싸죠. 그리고 딜리버리가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명 주기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견고하고 고가용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레가시를 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가 좀 이게 잘 깨지는 것 같더라, 금방 죽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고객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할 때, 레가시는 뭐 우리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해봤었잖아요, 그죠? 레가시는 프로토스족이고 클라우드는 저그족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 주기가 짧고, 이 견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서 클러스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가상 머신이 됐던 컨테이너가 장애 나더라도 서비스에 지장 없이 무중대로 운영 가능하게 여러 개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분 만에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 처리를 할 때 레가시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장애 나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딜리버리 자체가 얼마큼 잘리냐면 수초에서 수분의 딜리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자원 같은 경우는 장애가 났을 때 잘 살리지 않습니다. 살리지 않고 아예 다 삭제를 해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띄워서 쓰는 이런 구조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리소스의 할당과 관리 면에 있어서도 레가시와 클라우드는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레가시는 좀 스태틱하다고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면에 클라우드는 다이내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장비를 셋업하고 할 때 IP 주소, 그 다음에 스토리지나 이런 그 패스를 다 설정을 하잖아요. 이런 게 고정값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할당이 될 때마다 네임, IP, 그 다음에 스토리지 자원들이 항상 바뀝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기존 레가시에 익숙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사나 패키지 업체들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많이 혼동을 일으켜요. 어떤 부분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용 솔루션들이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의 정적 주소에 기반해서 노드 라키라는 거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센스라는 거를 우리가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네트워크 카드의 맥 주소나 호스트 아이디나 그다음에 IP 주소 혹은 스토리지의 스카시 아이디하고 이게 바인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그 키값을 도용 못하게. 요게 클라우드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 왜냐? 클라우드는 다이내믹하게 머신이 생성될 때마다 IP가 바뀝니다. 혹은 맥 주소가 바뀝니다. 스토리지 패스 정보가 바뀌어요. 그리고 동적으로 스토리지가 늘어났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 동적으로 IP가 필요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호스트 아이디가 바뀌는 게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레가시에서 많이 생각했던 내 자산, 소프트웨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키값을 발행하는 이 구조 자체가 클라우드와는 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금방 생성하고 금방 삭제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배포하고 언제든 내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확장이 용이한 구조를 클라우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좀 제약이 발생하죠. 내가 개발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뭐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트래픽이 몰리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그랬었을 때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현재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면서 왜 오픈소스로 많이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기존 레가시와 클라우드의 어떤 정적으로 혹은 동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 큰 차이 때문에 오픈소스가 좀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락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많이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가시에 익숙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감에 있어서 동적인 자원에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잘 궁합적으로 돌 건가 이거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클라우드가 대세라고 하는데 클라우드로 가려면 어떤 인프라와 어떤 클라우드 전략으로 가게 되면 좋은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는 두 가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빗, 다른 하나는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전산센터 내에 고기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나만 쓸 수 있게, 우리 조직만 쓸 수 있게 구축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온프레미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퍼블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아마존이 됐던 KT가 됐던 네이버가 됐던 애저가 됐던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월 단위 과금으로 어떤 머신이나 뭐 컨테이너나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것. 요게 바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프라이빗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관리 복잡성이 없습니다. 그냥 비용 내고 계정 만들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을 내가 비용이 허용하는 만큼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 파티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KT나 네이버나 혹은 뭐 AWS나 애저 그런 마켓플레이스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 기반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그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존재합니다. 내 맘대로가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뭐 가상 머신이 내가 원래 좋아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 그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는 베어메탈로 쓰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할지라도 보안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빗에 비해서는 망이 오픈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보안 구조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락인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해당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그 수년 동안 어떤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사실상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환경을 모 기업의 어떤 형상 관리나 컴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재 11년째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소스와 수많은 어떤 분류된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쪽으로 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락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보안이 강력하죠. 그렇죠? 폐쇄망으로 뿌려버리면 외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취향에 맞게 내가 쓰고 싶은 하이퍼바이저,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컨테이너 플랫폼, 내가 쓰고 싶은 뭐 어떤 사스 솔루션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서 나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오픈소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런 그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수용을 해서 내 마음대로 끌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걸 하려 그러면 높은 내재화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어떤 모 기업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기능을 저한테 다 보여주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어마무지한 어떤 기능을 요구를 하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AWS 사이트 하나 꾸미시는 거냐? 웃으면서 하는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꾸리기에는 어떤 상당히 높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직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 조직이 꾸려지지 않고 내재된 기술이 없는데 그걸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꾸릴 때 내재화된 어떤 조직을 계속 꾸려나가는 거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딱 제가 고객들 만나보면, 일반적으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을 하잖아요. 그죠? 또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인하우스에서 내재된 기술로 어떤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최소한 팀원 10명에서 20명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팀원들은 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데로 이전하면 안 된다. 계속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는 언제까지 하고 또 내후년은 어디까지 구축한다. 이런 플랜 없이 그냥 외부에서 들은 얘기만 듣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비용 자체를 기존 레가시보다 더 막대한 비용을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퍼블릭, 프라이빗, 요게 또 두 가지 상을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근데 장점만 내가 취하고 싶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뭐냐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장점을 취해서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 각각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따로따로 쓰느냐, 각각 쓰느냐.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쓰게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쓰는데 서로 연계점이 없다면 그걸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가상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의 클라우드인데 로케이션만 혹은 이제 하나는 내 전산실에 하나는 또 퍼블릭, 서로 하나를 뭐 주로 쓰고 하나를 보조로 쓰는 이런 상태를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다중지역으로 배포 및 확장성이 용이한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안성이 높은 업무는 프라이빗에 구축을 하고 확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이제 퍼블릭에 구축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내에서 프라이빗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장성이 요구되거나 그다음에 사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저희가 퍼블릭,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100명 정도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크게 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가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북부 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주양 공공 금융 통신기업들이 제일북부 센터를 꾸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북부 센터라는 게 1년에 그 제일북부 센터는 가동할 일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10년이 지나도록 제휴복구 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센터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하드웨어 리소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에 더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를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냥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부터 뭐 저희 고객사들도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휴복구 센터로 쓰는 사이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만 소산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소산을 하다가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소산된 데이터 기반으로 버추얼 머신들을 생성하고 거기에 또 애플리케이션을 뭐 생성을 해서 서비스를 올리는 이런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적은 대역폭과 적은 어떤 머신의 운영비를 가지고서 제휴복구 센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요 상에서 제가 선언됐을 때 서비스를 기동하거나 머신을 만들거나 필요한 어떤 리소스를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확장 센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이제 굉장히 빵빵하게 리소스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 모든 게 다 예산이 베이스로 이 기업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전산 이쪽 인프라 쪽에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업들이. 자, 그러면 어떤 최소한의 어떤 구비 요건을 가지고 프라이빗을 운영을 하고요. 확장성이 오든 안 오든 다 퍼블릭 쪽으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혹은 프라이빗 쪽으로는 이제 보안이 높은 업무들을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개발 테스트계, 개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발 소스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내에서는 이제 개발 테스트계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확장성의 모드는 웹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퍼블릭 쪽에다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또 확장 센터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저희가 데모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다가 어떤 개발 쪽 환경을 꾸미고요. 그 다음에 운영 환경 쪽은 다른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쪽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포하는 이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버스팅 센터입니다. 서비스가 폭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보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넷 커머스 업체들이 거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서비스가 폭주를 할 때 내 프라이빗 온프라미스 내에 자원이 풍부하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갑자기 이제 트래픽이 닥쳤을 때 곤란합니다. 그죠? 그럴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때 잠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인터넷 커머스나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방학 끝나고 수강 신청하거나 이럴 때 학기 초가 될 때 굉장히 서버가 굉장히 비지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요, 이 비지 타임을 고려를 해서 인프라에 대한 크기를 평상시에 4배에서 5배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과 인터넷 커머스 기업들이 한 3배 정도 리소스를 여유 자원을 더 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크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뭐 3배에서 5배까지의 자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1년 365일 중에서 그 피크치를 쓰는 기간이 2주가 안 됩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수강 시절 끝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시간적으로 따지잖아요. 하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위해서 2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 그럴 때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을 해서 트래픽이 폭주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잠시간 서비스를 확장해서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이런 인프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팅이 일어났을 때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저희가 데모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우리가 이 전략을 펼칠 때 어떠한 플랫폼이 적합한가? 베어메탈 VM이 주로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는 하이퍼바이저를 뭘 쓸지 모릅니다, 사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양측 간의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베어메탈을 쓴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베어메탈을 준비해 주세요. 그게 안 되죠, 그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좀 고민되는 게 호환성입니다. 이 호환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베어메탈 환경이나 온프라미스에서 혹은 뭐 VM,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이제 그 VM웨어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온프라미스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퍼블릭 사업자들이 똑같이 베어메탈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VM에서 제공해주는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호환성을 유지할 방법으로 요즘 도커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뭐가 됐던 프라이빗이 뭐가 됐던 양측 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호환성과 이익성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일반 IaaS 대비 상당히 작습니다.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상당히 빠릅니다. 컨테이너를 배포하는데 한 10초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스팅 상태를 꾸민다 그랬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애플리케이션을 수평적으로 확장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져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는 도커 컨테이너 혹은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서 내가 프라이빗에 구축을 하고자 했을 때 좀 적합한, 그리고 뭐 그동안은 제가 외산 솔루션들을 작년까지 많이 얘기를 하고 뭐 협업을 해왔었는데 이제 국산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HCI 장비가 있더라고요. 요 국산 HCI 솔루션인 펜타아크에 대해서 개발사인 비즈머스에서 신준우 차장님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머스의 신진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비즈머스의 국내 유일의 HCI인 펜타아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메쉬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최근 IT 환경에 구성 요소가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나 데이터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IT 인프라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IT 담당자들의 고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이 지금 현재 와서 생기는 고민들이 아니라 지난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그 시스템 때부터 생겼던 고민들이 더욱더 증가되는 거고요. 그 고민들을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복잡한 부분들, 비효율적인 IT 관리, 비용은 높게 지불하였으나 안정성 확보가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 IT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솔루션으로는 또 4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된 인프라를 통하여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하나의 관리 플랫폼을 통하여서 인프라를 관리하다 보니까 편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 시스템을 통하여서 고가용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장비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저는 비즈머스의 펜타아크, 국내 유일의 HCI인 펜타아크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펜타아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량의 복잡한 인프라를 단일 모델의 서버만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국내 HCI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펜타아크 HCI의 아키텍처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타아크의 아키텍처는 간단하게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합 인프라인 아크 플랫폼, X86 서버입니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인 분산 스토리지 기술인 덱, 가상화 기술인 케빈이라는 KVM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이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인 파일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 플랫폼인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펜타아크의 전용 하드웨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인텔 계열의 CPU를 사용하고 있고 OS를 위한 펜타아크 OS를 위한 별도의 M.2 SSD 영역을 제공하고요. 현재는 올 10G의 고속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으나 향후에 25G, 40G까지의 더욱더 빠른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NVDIMM, NVMe,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고객이 요청 사항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고요. 모든 장치는 안정성을 높여서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하드웨어 플랫폼인 라인업은 스탠다드부터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라인업 외에도 고객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사이징으로서 고객의 맞춤 제작으로 고객의 필요한 사이즈만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덱입니다. 덱은 펜타아크의 고성능 스토리지 기술입니다. 덱은 가상머신 기반의 독립적인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통하여서 고성능 스토리지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내장 디스크 기반의 오토 티어링 스토리지 기술로 보다 효율적으로 고성능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 장애 감지 및 복구를 하여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구하며 무제한, 무중단으로 확대하여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스카시, NFS, SMB 등 다른 외부 호스트의 스토리지 연결을 지원하여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외장 스토리지를 연결하여서 경제적으로 그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덱의 주요 기능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머신 기반의 분산 스토리지 컨트롤을 제공하고 무중단, 무제한의 확장이 가능하며 클러스터를 사이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하여서 여러 외장 스토리지까지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스토리지의 공간 전략을 위하여서 압축 기능, 중복 방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백업, 멀티사이트 볼륨 이미지 복제를 통한 재복구, DR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빈입니다. 캐빈은 펜타아크의 가상화 기능을 제공하는 내장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고성능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로서 가상머신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포 기능, 가상머신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펜타아크 안에서는 저희 자체 캐빈 외에도 상용 하이퍼바이저인 VMware라든지 젠서버 등의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하이퍼V라든지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외산 대비했을 때도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는 제품은 제한적이며 국내에서는 저희 펜타아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VDI든 파스 등의 다양한 서드파티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용성 및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서 빠르게 장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캐빈의 간단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하이퍼바이저 외에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인 KVM, 젠서버, VM웨어, 하이퍼V 등 다양한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VM의 스냅샷 및 복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GPU의 패스스루 및 vGPU 지원을 하여서 고성능의 그래픽, 고성능의 업무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파일롯입니다. 파일롯은 펜타아크의 웹 기반 관리 콘솔로서 보통은 CMP라고 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탈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대시보드, 자동 재복구 구성, 멀티 테넌트의 셀프 서비스 지원, 로드 밸런스,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기능의 가상화, 정책 기반의 가상화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파일럿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다 보면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이 가지고 있고 물리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및 테넌트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조회가 가능하며 펜타아크의 호스트 관리 및 덱 스토리지,
백업 스토리지 등의 스토리지의 관리 기능들이 가능하며 자동 배포 및 오케스트레이션의 가상 머신 자동 배포 및 구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퍼블릭 사업자를 위해서 서비스의 정책, 계정 및 권한, 미터링의 정책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타하크를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로서는 용도에 맞게 조합이 가능한 아키텍처로 작게 시작해서 필요한 만큼 한 대 단위로 확장이 가능하며 낮은 TCO로 높은 ROI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펜타하크의 제품의 주요 레퍼런스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펜타하크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지금 납품되어 있고 7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납품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납품 사례로서는 보시다시피 3개의 공공기관에 납품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IT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이트에서 각각의 대표되는 HCI의 외산 장비하고 경쟁하여서 기술적, 가격적 요소에서 충분한 저희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 수주하여 구축하고 현재 고객이 만족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PU 기반의 고성능 업무용 VDI 사업입니다. 현재 고객의 환경에서 고성능의 업무를 필요로 하여서 저희 펜타하크 위에 GPU를 장착하여서 고성능의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구축하여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택근무라든지 망분리용 사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업으로서 망분리 인터넷용 업무용 VDI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펜타하크는 국내 유일의 HCI로서 다양한 업무와 서버 가상화 그리고 에코 플랫폼을 얹어서 다양한 업무에 제공하고 고객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즈머스의 펜타하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텍의 김범승입니다. 오늘은 멀티클러스터 등록과 그리고 클러스터를 등록을 하고 클러스터 간에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데모와 그리고 AWS로 자동 확장을 하고 스케일 아웃을 하는 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 매니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 클러스터가 한 대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가 기존의 개발기만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기 클러스터를 등록을 해볼 거고요. 운영기 클러스터는 지금 클러스터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클러스터 네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 콘솔 URL을 입력하십니다. 어드민 콘솔 URL은 그 다른 클러스터에 지금 아코디언 클러스터에 지금 콘솔 URL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틸러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는 틸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프로바이더는 지금 VMware를 선택했지만은 그 각자 맞는 그 환경의 클러스터 환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크립션에는 이제 그 클러스터의 용도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서버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에 루트의 큐브 컴피그에 가게 되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그 설정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서버 컴피그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클러스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 클러스터와 그리고 운영기 클러스터 두 가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운영기 클러스터에 그 어드민 콘솔 URL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드민 콘솔의 그 대시보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등록된 클러스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랑 클러스터 간에 이제 컨테이너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기에 개발자의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아코디언에서 개발자 계정을 접속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가 보여지는 건 아니고 해당 개발자가 할당된 프로젝트의 정보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매니저에서도 할당된 이제 기능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파이프라인 조회와 실행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진행할 건데요.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건데요. 파이프라인의 먼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파이프라인 실행자는 지금 개발자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자 이름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이 진행된 다음에 승인을 하게 될 겁니다. 승인을 하고 이 승인자가 이제 이 컨테이너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승인자가 바라보고 승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시면은 승인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개발자가 그거를 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메일 보낸 거를 승인자가 확인을 하고 승인자가 이제 클라우드 매니저를 접속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이제 승인이 끝났으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기 클라우드에서 운영기 클라우드로 이제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게 되고요. 배포되는 이제 이미지는 저기 소스 서버에서 타깃 서버로 이제 이미지가 복사가 되게 되는데 이미지는 이제 로컬의 데모 태그2라는 이미지가 이제 개발기에서 운영기로 이제 복사가 되게 될 겁니다. 모두 복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운영기에서는 그 복사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재시작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회 창 화면에서 실행 중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보여지게 되고요. 파이프라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샌드 메일을 보낸 상태이고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영기에 어플로버라는 아까 지정된 이제 계정을 접속을 하셔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플로버라는 계정으로 운영기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시면은 운영기 클러스터에는 마찬가지로 로컬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배포되어 있는 데모라는 앱은 로컬 데모 태그 1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우드 매니저 접속해서 아까 개발자가 보냈던 파이프라인을 승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대기 목록에 보시면은 아까 개발자가 보냈던 그 개발자가 이제 실행했던 파이프라인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기에 어프로버라는 이제 사용자가 승인을 했고요.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승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도커 카피가 진행되게 됩니다. 도커 카피가 이제 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기에 컨테이너가 재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기에 컨테이너가 지금 재시작되었는데 보시면은 기존 컨테이너가 내려갔고 이제 새로운 컨테이너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에는 기존의 로컬 데모 태그 1의 이미지가 태그 2로 지금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WS로 이제 확장을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노드가 두 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클러스터에는 노드가 두 대만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웹 앱이라는 톰캣 어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6개까지 스케일 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코디언에서는 지금 저기 숫자 버튼 위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수동으로 이제 스케일 아웃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지금 6개까지 늘렸는데 지금 3개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왜 멈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스테이터스가 지금 3개는 러닝 상태로 되어 있고 3개는 지금 펜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노드의 CPU 자원이 부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지금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AWS로 AWS의 EC2 서버를 사용을 해서 노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의 노드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AWS의 노드를 추가하기 위한 여러 설정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XX키나 시크릿키나 이제 기타 리전 선택이나 필요한 부분을 모두 클릭을 하고 노드 추가를 하시면은 노드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노드가 추가가 돼서 이제 기존에 노드 2개가 있던 클러스터가 노드가 3대가 된 클러스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노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3개까지 진행되어서 이제 끝났던 스케일 아웃이 6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6개의 포드가 모두 러닝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를 진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